네, 박송 씨 관련된 사건들 많이 뉴스에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 잘 알려주실 분 베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제 친구라고 베프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저 유튜브에 댓글창에 베프라고 팬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제 그 단톡방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 베프. 예. 베스트 프렌드 같은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의 이면 보겠습니다. 박송 씨 친형의 횡령 사건 유튜브 질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이야기가 실체가 드러나면서 커졌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이제 뭐 구속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핵심은 뭔가요, 이 사건? 핵심은 이제 가족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 거고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박송 씨가 어려서부터 20대부터 그 그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네네. 그 뒤를 봐줬던 그 매니저 활동을 했던 게 친형과 형수였고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것들이 네. 사실은 뭐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박송 씨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친형과 형수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횡령이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 액수가 뭐 100억이 넘는다, 2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는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이게 결국은 연예인들의 가족 매니지먼트로 인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 네. 그로 인한 연예인의 어떤 심리적인 타격이라든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네. 거기에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부모의 어떤 개입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사건의 곁다리로는요. 액수 금액을 보면서 아니, 그 연예인 되면 이렇게 많이 벌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또 굉장히 매니지먼트에 연관돼 있는 뭐랄까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횡령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나온 건 116억이라고 하는데 네. 이 관련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형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어떤 얘기는 200억대 얘기를 하는데 네. 박송 씨 저기 변호사의 이제 인터뷰를 봐서는 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뭐 몇십억대 정도로 네. 그러니까 사실 어디로 어떻게 횡령된 내용인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그렇게 네.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될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사실 지금 가족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만 아이돌도 그렇고 연예인하는 친구들 이제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아티스트들한테 수익을 배분하는가의 문제가 늘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왜냐면 K-팝에서 아니면 네네. K 아이돌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트레이닝을 가지고 있는 스타 거의 시스템을 삶을 거기다 가지고 있습니다. 쏟아붓죠. 네. 우리의 3대 매니지먼트에서 잘 아는데 네네. 그들은 10대 초반부터 훈련을 해갖고 맞아요. 10대 후반쯤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미성년입니다. 네. 그럼 보통 가정 매니저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뭐 이렇게 형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개인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사업의 영역이니까. 문제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투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일종의 아동 착취, 아동 노동 착취. 착취. 이건 분명히 외국에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연관돼서 K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살펴봐야 된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박송 씨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방검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가족을 만나는데 방검복을 입었다. 이건 프로파일러로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 그리고 그 정도의 공포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은 그 박송 씨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검복을 왜 입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니 그럼 차라리 그 방검복을 입을 바에는 차라리 나가지 않거나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디가드를 대동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고 하면은 그럼 그게 부자 관계가 참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이거 내가 횡령했어, 뭐 이놈을 그냥 흉기로 어떻게 해버리겠어 이런 말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그 단어만 봐도 조금 상황이 특이한데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하고 형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배경이야, 뭐 이렇게. 그건 아무래도 우리 형법상의 328조 친족 상도례에 관련된 네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이렇게 네네. 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경찰도 그런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고소한다 한들 그게 재판정에서 성립이 되기도 힘들고 네.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근데 형은 다르죠. 네. 형은 상도례 그러니까 동거하는 경우라고 하면 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 이해된다는 게 그걸 행동을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 네.
왜 그랬는지를 알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다른 국면으로 가서 박송 씨가 방검복을 입고 왔고 털썩 주저앉고 폭행을 당했고 울고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구체적 사실은 아직 네.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이런 상황이면 가족 매니지먼트안에서 박송 씨가 어떤 일종의 착취나 억압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좀 범죄적 관점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됐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범죄적인 의미가 아니라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일정 정도 왜냐하면은 아니 30년을 그렇게 해왔으면은 적어도 내 돈 얼마 좀 이런 얘기를 형한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 저걸 이제 와서 이런 말들 그리고 하세요? 형수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하면은 함부로 못할 겁니다. 예. 얘기를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족을 깨는 거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분이네요. 박수홍 씨가 결혼을 안 하던 상태로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 상당히 그걸 조언해 줄 사람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 본인과 가족들에게 자칫하면 저희가 상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조심스럽게 가능성만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어머니가 사실 TV 예능 프로에 계속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어머니를 또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심리 상태도 얘기가 되면서 좀 그 박수홍 씨를 좋아하고 그 여러 콘텐츠를 보시던 분들이 조금 약간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근데 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죠. 네네. 거기서 어머니가 나오고 또 아버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보신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사실 어머니를 보호하겠다는 거는 반대로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의미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 구조나 가족 의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그것을 박수홍 씨가 사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아직 박수홍 씨는 그 구조에서 못 벗어나오신 거죠. 예. 그걸 못 벗어나오신 상태에서 재산 분할만 하니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좋은 뜻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치밀한 이해관계까지 있다라는 점을 좀 직시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가정폭력의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지금 다 큰 성인 아들을 때린 거니까요. 이게 이제 경찰도 그렇고 사실은 소소하게 다루다가 좀 비극적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과한 거죠.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간과한 거죠. 저는 방검복 입었다라는 말이 계속 지금 머릿속에 남는데 이 가정폭력을 좀 이 사례와 더불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들이 많으니까요. 좀 대응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재산을 둘러싼 가정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나이와 친소관계에 무관하게 급격하게 폭력 상태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친하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부부니까라는 거는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폭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관계였지만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건 소송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계를 유지하되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중재자를 두십시오. 변호사든 아니면 특히 변호사가 좋은데 재산에 대한 거는 중재를 꼭 두셔야지 재산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한다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얘기를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그를 통해서 중재를 하는 것이 큰 싸움 안 나고 쉽게 아니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족은 가족이고요. 이해관계는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폭력이 시달리시는 분들은 중재자 꼭 고려해 주시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